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강의를 여러분들 대면 없이 인터넷만 놓고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립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하는 데 있어서 뭐 답을 좀 안 하시고 그래서 막 제가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여튼 카메라만 놓고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 막 그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 사태가 조금 진정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조심을 해야 되고 하여튼 조심은 항상 해야 돼요. 조심은 하되 뭐 얽매이진 말고 매이진 말고 우리 할 일은 뭐 우리가 항상 해야 됩니다. 잘 나오셨고 지금 제가 제 강의 한 17년 이상 지금 만 17년 이상 됐는데 강의할 때 처음으로 이걸 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아주 이게 처음 껴봐서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건 이제 여러분과 저와 이제 이 비말 형태로 이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일반 공기는 없고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떠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떠드니까 여러분들에게서 저로 옮겨지는 것보다는 혹시 제가 있다라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할 가능성이 더 커요. 그래서 뭐 요거를 쓰라고 하니까 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막상 써보니까 물을 못 먹잖아. 물을 떠가지고 들어왔는데 여러 걱정이네. 범죄인처럼 느껴집니까? 이렇게 쓰니까. 미국에서는 이거 요새도 잘 안 쓴대잖아. 미국의 재해본부장 입장에서도 뭐 마스크 쓰는 걸 권장을 안 합니다. 거기는 오히려 마스크보다 이제 손을 더 잘 씻으라고. 마스크는 비말 형태로 이 입 코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거든요. 입 코로만 직접 안 들어오면 돼. 그래서 손 같은 경우는 그 비말 형태로 묻어 있는 게 이제 증발되기 전에 손으로 어디를 뭐 만졌다 했을 때 손에 묻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씻었을 때 이제 여기 만졌을 때 들어간다더라고. 들어가서도 면역력만 세면은 괜찮아요. 일반 독감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에 하여튼 면역력 증강에 신경을 쓰시고 그쪽에서는 하여튼 손 씻는 것을 더 잘하라. 그쪽에서는 뭐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총기가 이제 일반적으로 공급이 돼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는요. 마스크를 쓰면 그 범죄 용의자로 취급을 한대요. 그래서 총 맞기 쉽다더라고. 총 맞기. 감기는 예방할 수 있는데 총은 예방을 잘 못하는 거지. 그래서 그쪽에서는 들쑥 손 씻는 것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쓰고 하는데 뭐 이해를 좀 해주시고 1회차는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그냥 온 거 아니죠? 1회차가 이제 64쪽 봐주세요. 64쪽에 용도 지역의 분류까지 하고 끝냈습니다. 1회차에서. 지금 용도 지역에 분류까지 해놓고 종류를 분류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요걸 활용하기 위해서 어디가 싸다 비싸다 뭐 개발 정도냐 보여준다 그거는 안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부터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용도 지역은 가장 기본적으로 요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공법에서 내내 모든 공법에서 다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분류하는 것이 보통 4개 지역이 도관농자, 도시지역, 그리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 도관농자. 인과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도시지역, 반대로 자연환경 등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은 농업과 임업 합친 거. 농업진흥지역이 됐든 보전산지가 됐든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에서 농림업진흥을 위해서 관리지역은 나머지 세 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요게 이제 도관농자죠. 이 도시지역이 인과 산업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주상공록으로 나눠집니다. 주상공록으로 주로 이제 집들이 모여있는 곳에, 상가가 모여있는 곳에, 공장이 모여있는 곳에, 그리고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주상공록. 관리지역이 세 지역에 준하다 보니까 관리지역도 셋으로 당연히 나눠지는데 이것이 보생계였죠. 보생계였습니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계모임 보생계 이렇게 했던 거. 그래서 보전관리라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와 관리하기가 곤란한 곳에 대해서, 생산관리라면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한 곳에 대해서 준하는, 계획관리라면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등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관리. 요것이 법에 의한 분류고 국계법에서는 이렇게만 용도적으로 분류하고 있고 법 바로 밑에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상공농만 요것이 세분될 수가 있습니다. 0에 따른 세분이죠. 주거지역이 세분되는 것이 전일준,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로 나눠집니다. 전용이 다시 1종, 2종, 일반이 1, 2, 3종 이렇게 나눠지는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편리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양호한이 전용인데 1, 2종 나눠서는 단독주택 중심이냐 공동택 중심이냐. 일반이라면 편리한 주거환경인데 1, 2, 3종 나눠지는 것은 저층, 중층, 중고층 주택 중심으로, 준주거라면 주거기능 중심으로 하되 상업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곳이 준주거가 됩니다. 상업지역이라면 중일군유죠. 중일군유.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중일근유. 도심, 부도심의 상업업무기능. 일반적인 상업업무기능 담당. 근린이면 근린지역, 가까이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서비스 공급, 유통상업이라면 도시한 지역 간 유통기능 증진 이렇게 했던 거. 그 다음에 공업지역이라면 역시 전일준이죠. 전일준. 전용일반 준공업이 되겠습니다. 전용공업이라면 주로 중화학,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일반 공업이라면 일반적인 공장이니까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경에 해가 되는 것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 배지. 준공업이라면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지만 다른 기능,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녹지. 보통 관리가 보생계라면 녹지는 보생자 했던가. 보생자. 보존 녹지, 순수한 보존을 얘기합니다. 생산 녹지라면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하겠다. 자연 녹지라면 원래 보존할 필요가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에, 피할 수 없는 경우에 제한적이나마 개발이 허용되는, 어느 정도 개발이 허용되는 자연스럽게 개발하는 자연 녹지 이렇게 했던 거. 요거까지 이제 저번 주에 한 거예요. 계속 써먹는 거.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앞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땅은 크게 개발과 보존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진다. 개발과 보존. 자, 개발과 보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개발 주로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느냐 하는 거, 주로 개발 목적으로 치우쳐 있느냐 아니면 반대로 보존할 땅이냐, 여기 따라 나눌 때는 도시가 당연히 주로 개발할 땅이고 관농자 비도시라면 도시지역 아닌 곳을 주로 보존할 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개발과 보존 아닙니까? 도시지역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물어본다 그러면 주상공이 주로 개발할 땅이고 녹지와 비도시를 합쳐서 보존할 땅. 그래서 도시와 비도시 아니면 도시지역 중에 주상공이냐 녹지 비도시 개발과 보존. 그리고 어느 곳이 비싸냐 하는 것도 나중에 건폐율 크기랑 관련해서 어느 곳이 비싸냐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곳이 비쌀수록 건폐율 한도가 다른 것보다 높다는 겁니다. 토지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4개 지역 중에서 물어본다 그러면 도시지역이 제일 비쌀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게 제일 쌀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 중에서는 이렇게 나눠진다 그러면 당연히 상업지역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주거, 그 다음에 공업, 녹지가 제일 쌀 겁니다. 주거지역 중에서는 준주거가 제일 비싸고 위로 가면서 줄어들어요. 주거 환경은 여기가 제일 좋고 여기가 제일 떨어집니다만 반비례죠. 가격은 여기가 제일 비싸고 위로 가면서 줄어듭니다. 상업에서는 제일 비싼 곳이 중심이요. 그 다음에 일반, 그 다음에 유통, 근린 이렇게 나가요. 여기는 일용품 서비스 공급에 국한돼 있을 뿐입니다. 여긴 유통기능이라서 대형 물류센터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는 요게 제일 쌉니다. 공업지역 중에서는 요게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제일 싼 곳이 전용공업이 되겠습니다. 이 순서가 되겠죠. 녹지라면 여기가 제일 비싸고 어느 정도 개발이 되니까 그 다음에 요것이 제일 싼. 그래서 도시적 전체에서는 중심이 제일 비싸고 전체 중에서는 제일 싼 곳이 보존 녹지 이렇게 되는 것도 우리가 느낌 잡고 들어갔던. 그리고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원래 용도지역 지정은 관리계획 내용이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정특례라는 게 있어요. 지정특례. 이 지정특례라는 것은 왜 특례냐, 왜 특례라고 하느냐.
원래 지정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세워서 하는 건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관리계획 세워서 지정하지 않습니까? 관리계획 세울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특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 특례는 항상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눠집니다. 공유수면 매립지, 바다인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매립지가 생겨났을 때 인정되는 특례와 요거는 새로 매립해서 새로 생겨난 땅이고 요거는 기존에 있는 땅인데 다른 법률에 의해서 타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곳에 대해서 인정하는 이 두 가지 특례가 존재하거든요. 둘의 기본적인 차이가 여기서는 어느 지역으로 관리계획 세울 필요 없이 어느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지정만 의제가 되지 관리계획 세울 필요가 없이 의제가 되지. 알려주는 고시 절차는 고시는 의제가 되지 고시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고시는 새로 해야 된다는 게 특징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타법률에 지정된 곳은 이제 도시지역으로 의제되는 거 5가지, 농림지역으로 의제되는 거 하나,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둘 중에 하나로 의제되는 거 하나 이렇게 다 있습니다만 이 지역으로 다 결정 고시까지 된 것으로 본다라는 점에서 어떤 차이가 존재하느냐. 결정을 해서 지정하기 때문에 요건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고시도 된 것으로 보니까 따로 할 필요가 없느냐. 여기는 새로 해야 되느냐. 새로 생겨난 땅이니까 아무리 특례가 인정되더라도 누가 아느냐 알려주지 않으면 모른다. 새로 생겨난 땅이니까 알려는 줘라 이렇게 했어요. 이건 기존에 있는 땅이라 알려줄 필요도 없다는 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내용이 더 중요하죠. 자, 이제 공유수면 매립지가 나왔다면 무조건 요거 생각하시면 돼. 매립지가 나왔다면 그럼 항상 매립지 할 때는 여기 육지가 있고 여기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해서 만약에 매립지가 생겨났다 그러면은 원래는 이 새로 생겨난 땅은 사계 지역 도관 농자가 기본적 분류이기 때문에 이 매립 목적에 따라 매립 허가를 받을 때 써냈던 매립 목적에 따라 사계 지역인 도관 농자 중에 하나로 지정을 해놔야 되거든요. 원래는 만약에 농경지 조성이 목적이었다 그러면은 대규모 농경지 조성의 매립 목적이었다면 원래는 도시군 관리계획 세워서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어느 때 특례가 인정되느냐. 이 매립지랑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만약에 이 매립지가 전체가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매립지의 매립 목적이랑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을 비교를 해서 둘의 내용이 같다라면 특례가 인정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땅은 전체가 똑같은 것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관리계획 세울 필요 없이 이 땅은 즉 관리계획 세울 필요 없이 이웃하는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 사실을 고시는 해야 된다. 이게 특례가 인정될 때입니다. 둘의 내용이 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만약에 둘의 내용이 다르다. 이게 도시지역이에요. 농경지, 도시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면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다. 여기는 농림지역이지만 여기가 도시지역이에요. 예를 들어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다면 여기는 같아도 여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둘 이상 지역은 무조건 다른 경우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는 특례가 인정 안 되니까 이 땅은 아까 원래대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농림지역 지정하는 수밖에 없지. 이게 특례입니다.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그래서 이거부터 보세요. 그래서 책을 보시면 그리고 요약서가 이제 4월 첫째 주부터는 요약서가 나올 거예요. 이미 그 원고 넘겼고 여러 가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책에서 저번에 할 때 약간 특히 용도지구 파트에서 국외법은 용도지구 파트에서 약간 틀린 부분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1월달, 2월달에까지도 좀 개정된 게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일단은 다 3월 초까지 반영된 거는 다 개정된 건 다 반영을 해서 만들어냈으니까 이제 제 책에 따라서 나중에 요약서가 나오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 요약서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요약서가 그것만 봐도 충분할 수 있게끔 그것만 봐도 될 수 있게끔 요약만 해놓은 게 아니고 서술식으로 해놨는데 이제 굉장히 줄여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로 하시면 되니까 여기서 이제 하시는 거는 제 책이랑 좀 다르더라도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어요. 이제 곧 될 겁니다. 자, 일단 64쪽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64쪽에 바로 이제 4번부터 들어가는 건데 용도지역의 지정 절차 중에서
지금 양가로 2번 특례를 하고 있거든요. 양가로 2번 중에 1번이 공유수면 매립지역입니다. 이게 매립지에 대한 특례예요. 기억본 보시면 지금 해가 했던 거 읽어드리는 겁니다. 공유수면인데 바다만 해당되죠?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을 때잖아요. 같은지 다른지를 지문에서는 항상 살펴보셔야 돼요. 여기에 따라 특례 여부가 결정이 되니까. 자, 같으면입니다. 같으면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관리계획 세울 필요 없이 매립 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 인가일로부터 이웃하고는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잖아요. 이걸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틀립니다. 관리계획 세울 필요 없이 지정된 것으로만 보고, 이 경우 특광시장으로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하라. 고시는 해야 되잖아. 이렇게 특례가 인정되더라도. 그런데 니은번처럼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와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다.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다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특례 인정 안 되니까 그 땅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지정하라는 겁니다. 특례 인정 안 될 때잖아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봐주세요. 동그라미 2번 봐주시면 옆에 페이지에 이게 바로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그 의제라고 해서 기역번과 니은번 요거를 해야 되는데 둘 다 결정 고시까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둘의 공통된 특징이고요. 우리 기역번부터 보시면 다음에 어느 하나의 구역 등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관리계획 세울 필요 없이 저절로. 그러니까 이건 도시지역으로만 의제되는 거 5가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도시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땅이라 관리계획 세울 필요 없이 의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탁세 5가지 구별하시되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외우지 말고 기억 A번에 항만법에는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도시지역이 포인트입니다. 이걸 바꿀 수 있어요. 바꾸면 틀립니다. B번 역시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같은 구조예요. 둘 다 도시지역에 연접한 이게 핵심이 돼요. 그러면 제가 요거 할 때도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여기가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을 때 여기를 예를 들어서 항만법이나 항만구역으로 지정을 했다. 아니면 여기는 어촌항법에서 어항구역으로 지정을 했다라면 이 공유수면인 항만구역, 어항구역인 공유수면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항만, 어항으로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개발이에요. 항만이나 어항이 엄청난 개발입니까? 개발 아닙니까? 개발이기 때문에 원래는 관리계획 세워서 도시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개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유수면이 마침 어느 육지에 연접하고 있느냐. 일단 매립지는 아니에요. 매립지는 하면 매립지로 봐야 되고, 매립지 않은 것 중에서 어디에 연접하고 있냐. 도시지역에 연접하고 있다라면, 안 그래도 도시지역 지정할 땅인데 전체가 도시지역에 연접하고 있어서 잘 됐다. 관리계획 세울 필요 없이 도시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공유수면 아니겠습니까? 도시지역으로 의제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관리지역에 연접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저절로 의제가 안 돼요. 관리계획 세워서 지정을 해야지. 예. 그래서 어디에 연접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 항만구역, 어항구역이 어디에 접하고 있는지. 자, C번 보시면은 산업입지및 개발하는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 첨단산업단지를 얘기해요. 농공단지 제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우리 산업입지 및 개발하는 법률에서는 산업단지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쪽 법에서는 이 산업단지 속에는 4가지 산업단지를 얘기해요. 국가 차원의 크게 개발하는 국가산단과 그 다음에 옛날엔 지방, 지금은 일반산업단지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산단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의 첨단산업만 유치하겠다는 도시첨단산업단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까지 이 4가지를 합쳐서 산업단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쪽 법에서는. 그런데 이 중에서 이런 것들은 다 크기 때문에 요거는 도시지역으로 의제가 됩니다만 요거는 의제가 안 된다는 거죠. 요거는 농공단지는. 우리 농공단지는 농촌지역의 농촌의 유휴노동력을 흡수하기 위해서 공장 몇 개에 불과한 요거 혹시 보신 분이 있다면 굉장히 작습니다. 요거 작아요. 그 주변에는 다 농지로 다 둘러싸여 있는 곳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다른 큰 공장이 들어가니까 공업지역에 속하는 도시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땅이 이 땅입니다만 이걸 도시지역으로 의제를 해야 이렇게 개발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요거는 도시지역으로 의제가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는 도시적으로 굳이 의제를 안 해도
그 농림지역인 예를 들어 농림지역인 상태에서 그대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작아서 그래서 도시로 의지 안 되는 예를 들어 농업단지 하면 이게 이제 답이 되겠죠. 도시로 의지가 안 되는. 만약에 산업단지 전체가 산업단지가 도시로 의지된다 그래도 틀려요. 산업단지가 도시로 의지된다면은 농구단지를 포함해서 4가지가 다 도시로 의지한다는 얘기잖아. 무엇만 산업단지 중에서 요 3가지만 도시로 의지가 된다는 겁니다. 요건 빠진다는 걸 아셔야 되고, 자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 택지개발지구 이것도 택지개발촉진법에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됐다 그러면 택지로 개발할 땅이니까 엄청난 이제 뭐가 집질 땅으로 쭉 개발이 되거든요. 도시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시적으로 안 보내놓으면 어떻게 이렇게 개발이 되겠습니까? 비도시는 보존할 땅이 되는데, 그 다음에 5번째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이 들어가요.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여기서 전원이라는 것이 전기전자, 근원원자를 쓰기 때문에 전원개발 사업을 한다면 어느 곳에 주로 발전소 같은 걸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발전소,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숙소 직원들, 어떤 시설, 큰 개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것도 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땅인데, 단 여기서는 예외, 괄호 속에 수력발전소나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은 제외한다.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발전소 중에서 무슨 전원개발사업구역이냐, 수력발전소를 설치하겠다 그러면 수력발전소는 산간벽지에 큰 계곡 있는 거 막아서 수력발전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이 상주할 필요도 없어요. 수력발전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춰놓으면 발전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도시로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없습니다. 아니면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겠다. 송전, 전기를 번하는 송전, 아니면 변전, 전압을 바꾸는 변전 설비. 발전소에 비해서 훨씬 작은 것들이에요. 특히 송전 설비 같은 건 저 산 사람들 없는 곳 피해서 산에다 착착 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거를 도시로 의지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외되는 것까지 정확하게. 그리고 니은번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니은번은 전제 조건이 관리지역에서 이게 전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이 바뀌면 틀리는 겁니다. 다른 지역 안 되고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의 산림 중에서 역시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 또는 자연경 보전지역 둘 중에 하나로 의지되는 요거 여기에 관련된 겁니다. 지금 도시지역으로 의지되는 거 5가지를 보셨는데 지금 여기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이거는 전제 조건을 항상 지금 어디에 있는 땅이냐, 관리지역에 있는 땅을 전제로 한다라는 거. 이 관리지역에 산이 있고 논이 있으면 예를 들어 관리지역의 행정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관리지역의 이 농지에 대해서 농지법이라는 다른 법률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했다라면은, 우리 농업진흥지역은 4개 지역 중에 농림지역에 들어갈 전문적인 땅이거든요. 농림의 농이 농업진흥지역을 구성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가야 될 농림지역으로 관리계획 세울 필요 없이 이게 지정되는 순간에 이 땅은 관리지역이지만 저절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농업진흥지역은 농사짓는 쪽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건데, 당연히 왜 이거를 전제로 하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어차피 관농자가 다 비도시라 다 보존할 땅에 속합니다만, 그래도 관리지역인 농림지역보다는 이게 좀 더 행위제한에 완화돼 있어요. 행위제한에 완화돼서 조금 더 이게 값이 비싼 곳이라 그랬잖아, 상대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농업진흥지역이 이쪽으로 가야 될 땅인데 관리지역에 있다라고 해서 그대로 관리지역의 행위제한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농업진흥지역은 요거 적용되는 것만큼 파괴되는 거예요. 농사 잘 못 짓고 파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지역으로 보내야 요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왜 안 되느냐? 도관농자 중에서 도시지역에 있는 땅이라면은 농림지역보다 이거를 더 파괴시킬 가능성이 큰데요. 그런데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을 공부할 때는 이게 농사 잘 지으라고 지정하는 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도시지역에는 이거를 못해요. 이걸 못한다니까. 예외적으로 도시지역에 있는 땅 중에서는 특별시가 아닌 녹지지역만 예외적으로 가능하잖아요. 이거 지정할 때가. 우리 농지법에서 배우실 때. 그래서 도시지역 전체는 기본적으로 이걸 지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아예 없어요. 지정을 못하는데 원칙적으로
그래서 관리지역은 아까 제가 그 말, 도관농 농림지역이라면 이미 농림지역인데 이걸 이렇게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농림지역이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는 땅에 대해서 이렇게 됐다? 오히려 농림지역보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더 개발을 못하게 막는 땅이라서 여기 있는 땅을 이렇게 안 보내고 그대로 이걸 적용해도 농업지능지역 목적 달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안 돼. 원래 농지역으로 가야 될 땅인데 요거보다 완화되어 있는 땅이 문제가 되는데 도시적으로는 지정을 못하니까 빠지는 거. 그래서 요거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을 바꾸면 틀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논리예요. 관리지역 안에 산지가 있는데 이 산지가 있는데 산지에 대해서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지정이 됐다는 보전산지는 원래 어디 들어갈 땅이니까 농림지역에 림을 구성한다 그랬잖아. 아까 농업진흥지역은 농을 구성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 있는 땅에 대해서 저절로 이게 지정되는 순간에 관리계획 세울 필요 없이 농림지역으로 의제가 되는데 둘의 차이라면 이건 농림지역이 될 수도 있지만 자연환경 보존지역 요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항상 농림에서 임은 뭐예요? 임업용이잖아. 임업용. 임업이라는 게 나무를 키워서 목재를 생산하는 게 임업이죠. 그래서 모든 보존산지가 주로 여기 들어가지만 모든 게 여기로 들어가는 것만은 아니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설악산이나 지리산에 있는 그 훌륭한 나무가 있는 보존산지라면 이거는 임업용이 아니거든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을 해야지. 그래서 이것과 달리 보존산지는 주로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로 의지되는 게 특징이에요. 무조건 이렇게만 간다 또는 이렇게만 간다 하면 틀리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이거는 그쪽 법에서 보존산지를 지정하는 산림청장이 지정할 때 어디로 간다는 걸 고시를 해줘요. 거기에 따라서 둘로 바뀌는 겁니다. 둘의 차이, 전제 조건 똑같고 차이. 자, 요거는 제가 2월 할 때도 이건 살짝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어느 것으로 지정이 됐을 때 어느 것으로 의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 어느 곳으로 지정된 곳이 없어졌다. 예를 들어 요거로 예를 들어도 됩니다만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좀 더 확실하게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 이 땅이 아까 농림지역이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됐다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됐다면 아까 요건 뭐로 간다 그랬어요? 도시지역으로 의제가 된다 그랬죠? 도시지역으로 의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도시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땅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곳이 해제가 됐어. 해제가. 이게 해제가 돼서 없어졌어요. 요것 때문에 이렇게 보냈는데 요게 해제가 됐다라면은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여기서 나오는 얘기지만 뒤에 나오는 법에서도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해제가 됐다면 요것으로 인해서 의제됐던 이 효과를 요거를 과거로 되돌릴까요? 아니면 되돌리지 않을 것이냐? 이 문제. 여기 해제가 됐다. 그러면은 해제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게 사업이 택지개발지구에서 원하는 목적이던 사업이 다 끝났느냐 끝나지 않고 해제가 됐느냐. 택지개발 사업이 다 완료가 돼서 이게 없어졌다라면은 완료가 됐다라면은 이미 택지개발이 쭉 됐겠네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요 과거로 되돌리면 큰일 나죠. 만약에 이게 사업이 미시행으로 요게 해제가 됐다라면 사업 시행이 안 돼서 해제가 됐다라면 도시지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로 환원돼야 되겠지. 이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사업이 완료가 돼서 해제가 됐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업이 시행이 안 돼서 요게 해제가 됐다라면은 요거로 의제했던 이 효과는 과거로 환원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사업이 완료가 돼서 해제가 됐다라면 이거 다 완료가 됐는데 이미 도시지역인데 이거를 과거로 농림지역으로 되돌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또 지었던 건물도 다 부셔버려야 되는데 사업이 완료됐다라면 이거는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원리는 나중에 계속 써먹을 수 있는 논리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농업진흥지역이 이렇게 의제가 됐다는데 이게 만약에 없어졌다면 과거로 그냥 환원된 것으로 해서 사업의 완료라고 이런 개념이 없잖아. 그지?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되겠지. 저절로. 농사 한번 지었다고 사업 완료되는 건 아니니까 어떤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그 경우에 따라 그대로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얘기가 어디 있느냐 넘겨보세요.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 특히 이제 도시로 의지되는 것 중에서 이런 문제를 하겠죠. 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위 2의 기역에 해당하는 구역 등이
해제가 됐다라면은 근데 여기서 해제되는 경우 해놓고 나서 괄호 속에 개발 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 이 말이 붙어 있잖아. 개발 사업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죠. 이렇게 해제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그 구역 등이 어떤 용도 지역에 해당되는 따로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고 법률에서 정하면 그에 따르면 되고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보통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과거의 용도 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하라. 통보는 안 봐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까 주로 택지개발지구처럼 이제 도시지역처럼 의제되는 그 개발할 땅에서 주로 문제가 되죠. 아까 여기라면은 뭐 저절로 환원된 것으로 봐도 이제 어쩔 수 없잖아 이거는. 그래서 만약에 해제가 됐다라면은 과거 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도 개발 사업 완료로 해제된 경우는 제외니까 만약에 사업의 완료로 해제됐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환원된 것으로 본다면 틀리지.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야지. 이 원리는 뒤에서도 계속 똑같습니다. 개발법, 정비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원리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정이 끝난 거예요. 이제 지정이 끝난 것이고 자 이제 용도지역 관리계획 원칙 예외 지정까지 했는데 그러면 이 지정 특례가 끝났다라면 그 다음에는 지역의 행위 제한이 나올 겁니다. 지역의 행위 제한이 이 지역을 지정하는 이유가 이 지역별로 행위 제한을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럼 이게 지역의 행위 제한인데 지역의 행위 제한은 크게 세 가지만 있잖아. 세 가지만. 건축 제한, 건축 용도 제한. 요거는 이제 각각의 지역별로 어떤 용도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크기랑 관련해서 건폐율은 최대 얼마까지 지을 수 있느냐, 용적률은 최대 얼마까지. 이것이 지역에서 행위 제한하면 요 세 가지 행위 제한 아닙니까? 건폐율과 용적률이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최대한도를 지역별로 정해놓은 거예요. 최대한도를 정해놓고 이 최대한도 이하에서만 져야 된다. 최대한도를 넘기지는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세 가지 행위 제한인데 이 건축 제한이면은 일단 근거 어디 있느냐 이 건축 제한을 어디서 정하고 있느냐 이 근거는 원칙이 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계법을 배우고 있죠. 여러분들 땅이 토지용계획 확인원을 띄워봐서 어느 용도지역에 해당된 것이 나왔고 그 지역에서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를 보고 싶다면 원칙적으로 어디를 찾아보면 돼요? 국토계획 및 이용한 법률 시행령을 찾아보면 그 시행령에 들어가 보면은 법제처에서 그 시행령 찾아 들어가면 각 지역별로 무엇을 지을 수 있다 없다가 쫙 열거돼 있어요. 이거를 봐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개별법, 특별법에 의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는 예외가 존재해요. 지금 뭐 3, 4월 강의된 것은 제가 이것도 안 할 겁니다. 지금은. 이것도 나중에 이제 개별법에 의하는 예외만 살짝 보시면 돼, 이제 나중에. 근데 보통 이 개별법에 의하지 않는 한 대통령령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요 세 가지 중에 건축 제한의 근거를 먼저 보셔야 되거든요. 지구와 구역에서는, 지구와 용도 구역에서는 행위 제한하면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건폐율 용적률은 지역에서만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구와 구역에서는 이제 그 지구하고서 무엇을 어디에서 정하고 있냐 이 근거를 보셔야 돼요. 여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는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근거. 근데 이건 나중에 이제 이렇게 틀만 자고 할 것이고 요거는 제가 11월, 12월에도 이 숫자 살짝 했었죠. 건폐율 그거는 한 해마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도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당연히 이거는 합니다. 자, 이 건폐율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분의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이에요. 그 대지에서 건축 면적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 이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이다. 곱하기 100을 해서 백분율로 표시를 하고 있죠. 용적률이라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이에요. 연면적 비율. 대지 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이 무엇인지는 건축부에 나오는 용어라고 했습니다. 대지는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이고 건축 면적이다. 그러면은 외벽의 중심선, 외벽이 없을 때는 외벽의
외곽 기둥이 되고요. 외벽이나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연면적이라면 각 층마다 있는 바닥 면적 합친 것이 연면적, 이렇게 이제 건축부에 나오는데, 하여튼 건폐율이라는 것은 대지가 있을 때 이 대지에서 건축의 층수와 상관없이 건축 면적의 비율이니까 이 땅을 잠식해서 얼마나 건축할 수 있느냐, 이 건축 면적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지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건폐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확보할 수 있는 건축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얼마나 높게가 아니고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는 것을 관련되어 있는 것이 건폐율이라, 개념상 100%를 넘길 수는 없어요. 100%가 최대치가 되는 겁니다. 원리상으로는. 법에서는 뭐 90%를 최대치로 하고 있지만 개념상 용적률에서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이다. 그러면은 대충 우리가 표현했을 때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죠? 3초짜리다. 그러면은 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연면적이 각 층마다 있는 바닥 면적, 각 층마다 있는 바닥 면적을 합친 것이 연면적이기 때문에 용적률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지에서 차지하는 연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직접 높이를 통제하는 건 아닙니다만 연면적 크기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용적률이라 우리 법에서는 이제 1500%까지 15배까지 인정을 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했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 요거 잘 생각날지 모르겠네요. 제가 건폐율률의 최대한들은 전제 조건 두 가지를 해놓고 법에 의한 크기 순서, 법에 의한 크기는 최소 기억하시고 0에 의한 것은 거기서 우리 생각을 해서 우리가 알았던, 좀 생각이 떠오를 것 같아요? 열심히 그 mp3 잘 듣고 있어요? 하여튼 그전에는 반응 별로 없으면 그랬는데 지금은 글쎄 반응 별로 없어도 참 이래서 더 어려운 거를 더 겪어봐야 말이에요. 에? 겪어봐야. 이제 혼자서 아주 이 강의하는데 참 힘들더라고. 한결편한 것 같아. 왜 그렇게 한 시간이 안 갑니까? 강의를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 1회차 강의 아니면 1, 2월에 했던 거는 그 마지막 강의 있잖아요. 거기서 마지막 강의랑 3, 4회치가 첫 강의를 제가 그냥 요거만 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듣기 전인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아마 얼굴이 좀 굳어 있지 않을까. 제가 이 카메라를 보고서 웃고 그러면 미친놈이죠. 사람도 아닌데, 형 이상하더라니까? 한결라. 대답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제 여러분들 그냥 생각만, 살짝 생각만 할 수 있게 제가 왜 그럴까요? 하고 딱 하고서 그냥 잠시 멈춘 다음에 그냥 할 테니까. 자, 어디에 지금? 자, 보세요. 66축의 5번 보시면 이게 용도 지역에서 행위제한이 나오는 건데, 먼저 양가로 1번이 바로 건축제한 얘기예요. 세 가지 현적이 건축제한. 자, 원칙 보시면 용도 지역에서의 건축물 그 밖에서의 용도 종류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원칙인데, 동그라미 2번의 예에 보시면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축물 등의 제한에 관해서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대로 이것이 국계법이 적용한다고 개별법이 적용되는 예외로서 요거를 나중에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원칙이 0의 내용이 양가로 3번부터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양가로 3번부터 나와 있는 게 0의 내용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5, 6월달 심화이론 할 때 약 한 8가지, 7, 8가지 정도만 살짝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다 할 수는 없어. 어차피 여기서 찍어서 핵심만 딱 나중에 할 겁니다. 그것도 나중에 출제 빈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보라 그래도 여러분 안 보겠죠, 이거? 전체를 하라면 쭉 넘기세요. 그러니까 쭉 넘기시고 이것이 0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89쪽 가주세요. 89쪽. 89. 그럼 이제 89쪽부터 나오는 게 6번이 건폐율 얘기 아닙니까? 건폐율. 그리고 7번에 용적률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우리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대지면적 분의 건축 면적의 비율을 얘기하고, 이제 동그라미 2번부터 나오는 것이 용적한데,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이 최대한도를 이제 이거는 매번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데 최대한도는 이 구조가 3단계를 거쳐서 최대한도를 정하게 돼 있어요. 우리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다시 정하고 법령 범위 내에서 조례로 마지막에 정합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각 지방의회가 입법한 것을 조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어느 땅이 있고 그 땅이 어느 지역일 때 그 땅의 건폐율 한도가 바로 가격을 결정하는 한도가 되는데 가격 결정할 때 그 한도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뭐를 보셔야 돼요? 조례를 찾아봐야 돼요. 조례를. 서울시에 있는 땅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군계획 조례를 찾아보면은 지역별로 쫙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땅이라면 의정시, 의정부시 도시군계획 조례를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조례를 봐야 되는데 조례로 무조건 정할 수 없고 법령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알 수가 없지만 실제 실무상은 이걸 봐야 되지만 이제 법령의 범위를 보셔야 되는 거지. 이게 법에 의한 분류, 법에 의한 한도. 법에 의한 한도를 아신 상태에서 이 범위를 넘어서지 않고 이 범위 내에서 0으로 이제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게 법과 0에 의한 한도 정도를 할 것이고 제가 요구할 때 항상 전제 조건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상업지역에서 건폐율 크기를 항상 이렇게 틀을 잡아놓고 여기다가 넣어야 돼요. 우리 책이랑 상관없이 요약서도 나와 있지만 이걸 그리지 못해서 여기다가 머릿속에다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상업에서 근린과 유통 크기 순서가 바뀐다라는 거. 크기 순서가 바뀐다라는 거. 제가 이쪽에서는 이게 제일 비싸고 그 다음 비싸고 그 다음에 요거 제일 싸다 그랬잖아. 순서는 중일근유로 돼 있지만 건폐율을 크게 할 때는 당연히 요거보다 싸야 돼요. 이게. 근린 일용품 서비스 공급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크기 순서 바뀐다는 건 전조건 하나 쉬운 거고 그 다음에 같은 크기인 거를 더 중요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조례에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적어도 법령에서는 항상 같은 크기인 거. 자, 제가 건폐율은 같은 크기 항상 노란색으로 했고 용적률은 빨간색으로 했으니까 바로 처음부터 건폐율과 용적률을 해보면 자 용적률은 빨간색이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 자 우리 건폐율이 있어서 같은 크기는 우리 보존할 땅 중에서 이 보생농자는 제가 건폐율 용적률 항상 똑같다 그랬잖아요. 이 둘은 건폐율 똑같은데 건폐율은 녹지지역까지 해서 5가지가 같은 크기다. 자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원래는 제일 낮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준하는 거 요거 여기 또 낮을 텐데 여기에 준하는 거 요거까지 보생농자는 항상 똑같아. 조례에선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런다 법령에선 둘이 똑같습니다. 4가지가 여기다 녹지까지 건폐율은 추가되고 용적률은 추가가 안 된다 그래서 건폐율이다 그러면 같은 크기인 것이 녹지와 보생농자 5가지 녹지와 보생농자 5가지 요것이 같은 크기인 것이고 용적률에서 같은 크기다 그러면은 보생농자 4가지만 같은 크기다. 여기서는 녹지가 빠지죠. 그래서 이 보생농자 요거는 뭐 건폐율은 항상 같은 크기인데 녹지가 끼어서 5가지냐 아니냐. 요거 자체도 기본이에요. 다음 중 크기가 다른 하나는 하면은 여기 중에 4개, 여기 중에 4개를 집어넣고 나머지 하나를 집어넣어서 찾게 하는. 그래서 이건 전제 조건으로 기본이 돼 있고 자, 이제 법에 의한 건폐율의 한도부터 합니다. 요 최소 법에 의한 숫자는 외워두자 어쩔 수 없어요. 안 그러면 더 많은 걸 외워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건폐율의 법에 의한 한도는 건폐율의 법에 의한 한도는 100을 넘길 수는 없다 그랬고 2479 20%, 40%, 70%, 90%, 2479 중에 하나다. 4가지 숫자는 기억하셔야 돼요. 2479. 마침 요거는 용준호가 달리 기억하기가 좋은 것이 24찜 센터 전화번호로 생각하시면 돼요. 20, 40, 70, 90, 2479, 2479, 2479, 2479, 2479. 그러니까 24찜 센터 전화번호 2479, 2479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고 요 중에서 이제 찾아가는 것은 아까 우리가 어디가 싸다 비싸다 고하고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24친구 중에서.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법률의 한도잖아. 제일 높은 거 90%, 제일 싼 거 20%, 요거부터 요 나머지 중간. 그럼 24친구에서 제일 비싼 90%짜리는 당연히 이 중에서는 상업지역이 제일 비싸지 않습니까? 법의 한 분류 중에서 상업지역이 그러니까 요게 최대치 90%까지 인정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제일 낮은 20%짜리가 이게 제일 싼 곳인데 요거랑 같은 크기인 걸 전제 요건을 써야죠. 그래서 녹지 보생농자가 5가지가 같은 크기이기 때문에 지금 체크한 녹지 보생농자 요것이 체크된 것이 20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자 보존할 땅 개발할 땅 중에서 나머지는 계획관리가 하나가 남기 때문에 요것이
두 번째 큰 2, 4, 40이 될 수밖에 없죠. 제일 낮은 게 20%니까. 그 다음에 개발할 땅 중에서 주, 공, 요 둘만 남죠? 그럼 70 하나 남아있죠? 이 둘이 7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 4 친구 완성입니다. 건필에. 자, 2, 4 친구 완성. 90%짜리는 상업지역. 제일 낮은 20%짜리가 녹지, 보생농자, 천지조건 써서 20%. 보존할 땅 중에서 계획관리 혼자 남는 것이 2, 4의 4. 그 다음에 개발할 땅 중에서는 추가와 공이 남으니까 70. 그래서 2, 4 친구 완성 이렇게 돼서 이게 법의 한도입니다. 그리고 영해안 한도로 하더라도 용적률이 훨씬 복잡하지 건폐론 간단한 게 이 주상 두 군데서만 달라져요. 주상 두 군데서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요거 아래로는 이상하게 똑같아요. 다. 법령이 똑같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공업이 70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요건 요렇게 나눠지더라도 용적률은 달라지는 건폐는 다 똑같아요. 다 70, 70, 70이고 이게 아까 20이었죠? 20, 20, 20입니다. 법령 똑같아요. 주상에서만 신경 써요. 주상에서만 신경 쓰되 이 중에서 70치 0에 따라 세분이 되면은 0에 따라 세분이 되면 이 최대치를 받는 것은 세분 내 것 중에서 제일 비싼 곳이 받겠죠? 비싼 곳이 어디예요? 준주거. 그러니까 준주거가 70 이게 제일 비싼 곳이니까 최대치는 여기서 받겠지. 그리고 위로 가면서 줄어든다 그랬죠? 전일준적에서 준이 70이니까 일반이 60, 전용이 50, 10씩 줄어든다. 70을 바탕으로 해서 60, 50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게 3종 1번만 따로 50이라는 걸 좀 따로 기억하시도록 이게 특이하기 때문에 이거를 참 많이 물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게 중고층주택 중심이니까 용적률은 당연히 더 높습니다. 그런데 높게 올리는 것만큼 건폐율은 얼마 더 확보하라. 공간을 더 확보하라. 오히려 낮아요. 이게 주거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용이 50이니까 1, 2종은 다 그냥 50이고 이것도 일반이 다 60인데 그중에서 3종 일반만 따로 50이다. 건폐율은 오히려 이게 낮아요. 그래서 특이한 겁니다. 요렇게 상업지역이 90이라면 제일 비싼 중심 상업이 90을 받겠죠. 제일 비싼 중심이 90을 받을 것이고 제일 비싼 곳이 그 다음에 줄어들어요. 10씩 역시 80이 일반이 되는데 요것이 유통이 80이 되고 근린이 7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건 이런 식으로 이게 제가 순서가 바뀐다라고 했는데 지금 일단 순서 바뀌어서 이게 전화 온 거나 다름없어. 유통상업이 전화 왔는데 일단 까부느라고 그냥 요거 밑에 안 들어가고 일반에 부딪혀서 똑같이 갔다가 혼나고 용적에서는 확실히 요거 밑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처음이라 겁 없이 일단 했다가 혼나고 나중에 하면서 그래서 90, 80, 80, 70 그러면 된 거예요. 건폐율은 다. 이거를 자, 책 보세요. 책 보시면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2번이 바로 법에 의한 분류거든 이게. 근데 이렇게 쭉 나눠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0에 의한 세분까지 표시되어 있는 게 그 동그라미 3번 얘기거든요. 0에 의한. 이거를 이 순서대로 해놓고 0에 의한 거를 5, 6, 6, 5, 7, 9, 8 하면서 이렇게 외우는 건 아주 무식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로 표현하면 돼요. 끝이에요. 이게. 훨씬 간단합니다. 이게 건폐율이에요. 네, 건폐율. 여기에 대한 이제 특례도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장 기본이고 특례 대응은 한 번째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이거로 나왔기 때문에 작년도 마찬가지고 재작년에 좀 어렵게 나왔지. 예? 그래서 또 양가로 이번에 특례는 지금 안 합니다. 이 중에 일부만 나중에 제가 살짝 해드릴 거예요. 이게 건폐율입니다. 이게 건폐율이야. 일단 건폐율까지 했습니다. 건폐율까지. 자, 10분 쉬시고.